경주의 한 박물관, 조용한 유리 진열대 속에서 금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동전 하나, 그 표면에는 올리브 입관을 쓴 한 남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 아래에는 낯선 글자 IMPCAESAR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금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스도, 이집트도, 인도도 아닌 한반도의 심장부, 신라의 땅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먼 땅의 흙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한 것이죠. 오늘은 이 작은 금화가 품은 로마 제국과 조선, 혹은 그 이전 한반도의 숨은 연결고리를 따라가 봅니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아우구스투스로 즉위하며 로마 제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끝내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200년의 번영을 시작했죠. 이 시기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며 진정한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문장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상인과 외교관들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찾던 것은 세레스, 비단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부드럽고 찬란한 천, 비단은 로마 귀족들의 상징이었죠. 한 자락의 비단은 금화 한 줌의 값어치와 맞먹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박물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의 여인들이 비단을 입기 위해 매년 인도와 세레스의 상인에게 금을 바친다. 비단은 욕망이었고 그 욕망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실크로드였습니다. 한나라의 사절 장건이 서역을 탐험하며 개척한 이 길은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인도를 잇는 거대한 문명의 통로가 되었죠.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었습니다. 동서양의 언어, 종교, 과학, 예술이 흐르는 인류 최초의 세계 네트워크였습니다. 로마의 유리잔, 향신료, 금속 공예품이 페르시아와 인도를 거쳐 중국의 장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동쪽으로 한반도의 해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길의 끝, 바로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한반도는 단순한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의 후손과 한사군, 그리고 초기 삼국이 공존하며 동아시아 무역의 교차점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서쪽의 낭랑은 중국과 맞닿았고 북쪽에는 예맥과 고구려가, 남쪽에는 가야와 외가 있었습니다. 바닷길 또한 활발했습니다. 서해를 따라 산둥반도까지, 남해를 따라 동남아까지 닿는 해상 실크로드가 이미 열려 있었죠. 이 시기 낭랑, 신라, 가야는 철과 옥, 해산물을 수출하며 비단, 향신료, 유리, 금속품을 들여왔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세계와 연결된 문명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연결의 흔적이 신라의 땅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1981년 경주시 안압지 고대 유물 발굴 현장에서 로마 제국의 금화가 발견됩니다. 지름 2cm 남짓한 작은 금화. 한쪽에는 황제의 옆모습이, 다른 한쪽에는 CONSTANTINVESAUGUSTUS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콘스탄티누스 1세,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황제 중 한 명입니다. 금속 성분 분석 결과 금 함유량은 96% 이상, 당시 로마 황제 주화의 표준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마의 금화가 어떻게 9,000km 떨어진 한반도에, 일부는 일본이나 중국을 거쳐온 중계품이라 주장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라틴어의 각인, 각도와 문양, 금속 구성까지도 로마 후기 주화와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화는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그 답은 바다 위의 길, 해상 실크로드에 있습니다. 로마의 금화는 육로뿐 아니라 바다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을 출발한 상선들은 홍해를 지나 인도 남부 타밀 지역의 항구 무지리스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인도 상인들이 향신료와 보석, 유리를 싣고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항구로 향했습니다. 광저우, 베트남, 필리핀 해역을 지난 배들은 한반도 남해의 가야와 신라 항구에 닿았습니다. 즉, 로마에서 출발한 금화가 인도와 동남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도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끝에 신라의 흙 속에 잠들었던 것이죠. 고대 한반도는 이미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 철의 왕국으로 불린 가야의 철은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그 대가로 서아시아산 유리와 향신료, 금속 장식품이 들어왔습니다.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청색 유리 구슬과 로마식 남유리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리의 화학 조성은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의 유리와 동일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 당시 이런 유리를 만들 수 없었죠. 이는 로마의 기술이 한반도의 장식품과 공예로 재탄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충남 부여에서도
로마풍의 유리병 파편이, 전남 나주에서는 서역계 안료와 유리잔이 출토되었습니다. 경주의 월성에서는 로마식 장식 유리 조각이 발견되었죠. 이 모든 것은 한반도가 단순히 소비한 나라가 아니라 문명이 교차한 종착지였음을 증명합니다. 로마 금화의 상징성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섭니다. 로마에서 금화는 황제의 얼굴, 곧 권력과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황제의 금화가 도착했다는 건 그 제국의 영향력이 미쳤음을 의미했죠. 신라의 귀족이 이 금화를 손에 넣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된 자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금화가 신라 왕궁의 흙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이 아니라 문명의 대화입니다. 물론 학자들의 논쟁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로마인이 직접 한반도에 왔을까?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직접 교류보다는 다단계 무역, 즉 중간 문명들의 릴레이를 통한 이동이라고 보죠. 그러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서기 166년 대진국, 즉 로마 제국의 사신이 한나라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절단이 중국 남부까지 왔다면 그들의 물건이 동쪽 끝 한반도에 닿는 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이어집니다. 상인, 장인, 승려, 사절. 그들은 언어가 달라도 서로의 기술과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와 신라가 직접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문명은 교류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 금화가 신라의 땅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사의 끝이라 부르던 이 땅이 사실은 또 다른 시작점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작은 금화 한 랩은 우리의 선조가 이미 세계의 일부였음을 증언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금화가 조용히 한반도의 흙 속에서 빛나는 순간 세계사의 긴 강줄기가 잠시 교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교차점 위에 서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남긴 금빛 초상이 이제는 한반도의 박물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로마의 금화가 수많은 손을 거쳐 이 땅에 닿았듯 우리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세계로 흘러갑니다. 그 금화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금화가 어떻게 이 먼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바람, 그리고 문명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금화가 걸어온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금화의 이야기는 바다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붉은 해가 저무는 저녁, 알렉산드리아의 항구에선 돛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향신료의 향이 공기 속을 떠다니고 항구의 돌길에는 수레바퀴 자국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죠. 로마 상인은 금화를 허리끈에 묶어 숨겼고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배는 계절풍을 탔고 파도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홍해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른 상선은 인도양으로 열리는 좁은 목을 지나 타밀 해안의 항구 도시로 내려갑니다. 부두에 내려선 순간 서양의 유리잔과 동양의 비단 두루마리가 같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낯선 언어들이 섞여 하나의 가격이 되었고 손짓과 표정이 계약서가 되었죠. 여기서 금화는 다시 다른 주인의 손으로 옮겨갑니다. 무역의 손, 탐험의 손, 그리고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어떤 이름 없는 손, 그리고 그 길은 바다에서 육지로 다시 바다로 이어집니다. 말라카의 물결을 지나 남중국해의 습한 바람을 맞으며 배는 북으로 올라갑니다. 광저우의 항구에서 사람들은 바다의 냄새와 시장의 소음을 함께 들이마셨습니다. 선창에서는 도자기의 맑은 소리가 났고 향료와 약재의 향이 얇은 안개처럼 창고에 스며들었죠. 어떤 상인은 금화를 쥐고 잠시 멈추어 먼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이 작은 원판이 왜 이렇게 먼 길을 오고 있는지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금속 한 납의 무게가 삶을 옮기고 도시를 움직이고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 길은 더 동쪽을 가리킵니다. 표류한 듯 더디다가도 계절풍이 불면 갑자기 빠르게 나아가는 항해. 그 파도의 끝에서 한반도의 남해안이 얕은 새벽빛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대가 흔들리고 나무로 짠 부표가 물 위에서 살얼음처럼 떨릴 때 포구의 아이들은 배를 보며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시장은 천천히 깨어납니다. 말의 콧김, 노젓는 소리, 생선 비늘이 반짝이는 소리. 그 사이로 낯선 유리구슬 하나가 햇빛을 받아 파랗게 번뜩입니다. 금화는 그 옆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단단한 빛 한 점으로 눌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떤 상인은
금화를 지갑에서 꺼내어 동쪽 하늘을 향해 들어보았습니다. 균이란 원, 라틴의 글자, 옆얼굴의 고요한 눈매. 그는 그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권위와 질서, 먼 제국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빛은 우리 땅의 빛과 섞여도 괜찮을까? 이 낯선 얼굴을 우리의 삶 속 어디에 놓아야 할까? 한동안 금화는 장신구가 되기도 하고 집안의 상자 속에 눕혀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거래의 징표로, 어떤 날에는 운을 부르는 상징으로 쓰였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전쟁이 지나가고 이름들이 잊힐 때 금화는 흙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조용히 식어가며 언젠가 다시 빛을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로마와 이 땅이 서로를 알았을까? 직접 만난 일이 있었을까? 학자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문명의 만남은 늘 여러 손을 거칩니다. 중간의 도시들, 중간의 언어들, 중간의 꿈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수천 손길이 메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금빛 원판이 우리의 흙 속에 들어왔습니다. 과학은 금속 성분을 말해줄 수 있고 문헌은 길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작은 물건이 이렇게 멀리 왔는지는 결국 인간의 호기심이 설명해줍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세계를 향한 마음, 아직 보지 못한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박물관의 유리 앞에 선 우리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유리는 얇고 시간은 두껍습니다. 그 두께를 통과해 올려다본 금화의 얼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에서 우리를 봅니다. 낯선 것을 가져오고 섞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오래된 재능. 이 땅의 장인들이 금과 옥, 나무와 흙으로 새로운 무늬를 만들었듯 우리는 늘 세계를 가져와서 한국어로 우리의 손길로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닿았던 물건이 바다의 소금기와 섞이고 강가의 진흙을 건너오며 모서리가 둥그러질 때 그것은 이미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금화는 금화였지만 동시에 기념이었고 이야기였고 어떤 집의 추억이었습니다. 이름을 잃을수록 이야기가 많아지는 물건. 그게 유물의 운명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물건에 다시 이름을 붙여주는 일입니다. 길, 만남, 시간, 그리고 사람? 이제 상상의 카메라를 발굴 현장으로 다시 돌려봅니다. 흙이 거치고 작은 소리 표면을 스칠 때 검은 흙 사이로 둥근 가장자리가 드러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기록판에 날짜와 좌표를 적습니다. 햇빛이 조금 기울자 금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 순간 유리 진열장 바깥의 시간이 유리 안쪽의 시간과 포개집니다. 발굴단의 눈동자와 오래된 황제의 옆얼굴이 아주 잠깐 서로를 스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 땅이 결코 세계의 바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박물관을 나설 때 누군가는 금화의 크기를 손가락으로 가늠해보고 누군가는 설명문을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어떤 아이는 유리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나오면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정말 로마가 여기까지 왔어? 그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로마가 왔고 우리도 갔다고. 길이 한쪽에서만 다른 한쪽으로 이어지는 법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영향을 받았고 또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건이 오가고 기술이 오가고 마음이 오가면서 우리의 세계는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유리 앞의 금빛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박물관의 조명이 바뀌는 시간. 하루의 끝은 언제나 다음 이야기를 예고합니다. 금화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연결의 증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하려는 의지가 문명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 답의 금화가 사막과 바다를 건너 여기로 왔다면 우리의 목소리 또한 누군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남기는 기록, 우리가 만드는 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박물관 유리 너머에서 언젠가 금빛으로 깜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화의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올리브 입관을 쓴 옆얼굴. 부드럽게 내려오는 콧등과 고요한 입술. 그 표정은 승리의 표정도 패배의 표정도 아닙니다. 마치 먼 곳을 오래 바라본 사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응시하는 눈빛입니다. 그 시선이 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다로 돌려도 좋겠습니다. 낯선 곳을 향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문명은 늘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먼 곳을 꿈꾸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오래 걸어 도착한 자리에서 새로운 꿈으로 끝납니다. 로마의 금화는 그 한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 땅에 닿은 순간 세계의 둥근 원이 잠시 닫히고 곧바로 또 다른 원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이곳과 저곳, 나와 타자 사이의 얇은 선, 그 선을 건너는 일,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고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유리 진열대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우리는 세계의 끝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세계의 일부였다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향해 걷고 있다고. 한대패 금화가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듯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누군가의 가슴 속으로 건너갈 거라고.